너 부모님이랑 하루에 몇 시간 통화해? 물어봤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매달 우리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머리로 이해 안 되시는 거 알아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 강사 프로필은 없고요. 제가 이제 전문 강사는 아니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자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교육 자료를 조금 합성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뛰어내려도 숨이 차요. 중간중간에 실전 사례나 여러분들한테 고객한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교육 자료 내용을 좀 전달을 할 건데요. 오늘 저한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카리프 생명이랑 제휴가 되어 있잖아요. 카리프 생명이 지점장이 저한테 이제 얘기한 거는 우리 미래전략금융 수업에서 월납 5천만 원 이상을 하면 카디프 생명 상품에다가 앞에 미래전략금융 서비스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한번 본사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월납 5천 저 혼자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요. 한 50만 원씩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미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재무상담을 주로 하는데 재무상담을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다른 강의 가보면 아마 그런 말씀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판매하고 있는 게 연금이다 보니까 연금 상품을 컨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보존해주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개인연금 안에서는 또 세제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세제적격연금은 퇴직연금, 연금욕지, IRP 뭐 이런 게 있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저희 이제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세액공제, 요거는 비과세 이렇게 있는데 요런 얘기는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 찾아봐서 하시면 되고, 저는 상담할 때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관과 그리고 제가 돈을 바라보는 시점을 고객이랑 이렇게 좀 나누면서 고객을 기다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제가 바꾼다는 말씀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래전략에서는 변액보험 상품 판매가 적은 걸 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워딩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몇 개 좀 드리고 할게요. 앞에 계신 분한테 왜 눈을 질끈 감으시죠? 이렇게 머리에 자르 좀 험악하게 보여도 좀 부드러운 사람이라. 자,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워딩을 이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들 올까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머니앤드 타임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시면 고객님 은퇴 준비는 하셨어요? 연금 준비는 하셨어요? 이러면 시도 안 먹히죠. 그죠? 안 먹히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 미래에 일어날 나의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는 희망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제목 하나 지을 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머니앤드 타임은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2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머니, 돈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없죠? 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돈만 없어요. 저 여기 보고 얘기할게요. 제가 신뢰해가지고. 대부분은 돈만 없거든요. 시간은 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산가격 시작과 배분이 중요합니다. 고객이랑 뭐 하는 거예요? 골프로 따지면 어프로치, 농담 따먹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DB 상담을 갔을 때 뭔가 상품을 판매하려는 느낌이 강하면 고객은 팔짱부터 이렇게 껴요. 그럼 여러분들의 언어는 이런 기본적인 언어가 있지만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이런 거 하면 오늘 상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먼저 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 따먹기 같은 걸 좀 하는 거고. 자, 카디프 생명 우리가 함께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놈의 카디프 생명 카탈로그 보셨어요? 첫 페이지부터 짜증나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이거 어떻게 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부터 사고방식을 바꾸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에 10억이 있다면 투자할 것입니까? 저축할 겁니까? 투자하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10%가 안 돼요. 제가 오늘 교육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0%가 안 되는데 다들 10억이 생겼는데 무슨 투자야, 이것만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면허권 판매가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사고방식 하나씩 바꿔가 볼게요. 자, 고객을 만나서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항상 뭐가 나오죠? 예고편. 광고 뭐예요? 자본주의 찌들으셨는데 예고편이 나오죠. 그죠? 쇼츠나 예고편을 보고 내가 이걸 왜냐면 볼지 말지 고민한단 말이에요. 예고편을 보고 재밌어야 영화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한 상담을 봤을 때 제가 시작부터 상품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먼저 결론을 떠들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제가 오늘 요 세 가지 주제로 고객이랑 같이 소통할 거예요 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은 우리가 민주주의면서 자본주의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돈과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 어떤 것들을 담을지 그걸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기초자산을 어떻게 선택해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잘 짜서 고객님의 미래를 풍족하게 만들지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하고 예고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팔짱을 안 꼈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염이 있어가지고 자본주의를 이해부터 하려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분은 시간입니다. 그죠? 어떤 분한테는 시간이에요. 돈이죠. 근데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돈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커피콩으로 좀 비유를 해볼게요. 커피콩은 식품이잖아요. 그죠? 커피콩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 거예요? 10년, 20년 두면 썩죠. 근데 돈을 10년, 20년 아무렇게나 둬도 썩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대부분. 왜냐면 내 통장에 지금 1억이 있는데 10년 있다가 1억을 꺼냈으면 그냥 1억이 1억이지. 그게 왜 썩었어? 이거를 고객을 이제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런 겁니다. 저는 돈을 코리안 커런시 커피콩, 그러니까 대한민국 화폐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제 눈에는 대한민국 돈 10,000원, 50,000원이 지역 화폐처럼 보여요. 지역 화폐. 점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우리 아프리카에 갔어요. 50,000원짜리 주면 바나나 줍니까? 줘요, 안 줘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징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가치가 유지되지 않음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객님이랑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커피콩도 로스팅을 통해서 아메리카노로 먹거나 거기에 우유를 섞어서 라떼로 먹거나 했을 때 가치가 보존되는 거잖아요. 그런 디자인, 돈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함께 할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고객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프로치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게 만든 상품 얘기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왜 적어놨냐면 재무상담이 잘 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제 서비스가 재무상담이랑 보장분석이 있는데 보장분석은 더 기깔나게 잘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재무상담이랑 보장분석을 다르게 둘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를 잘하면 사실은 저 이것도 잘해요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실제 상담할 때 쓰는 자료니까. 일단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돈을 구조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죠. 우리는 돈을 벌면 돈을 어디에 넣죠? 강제적으로 은행에다 받잖아요, 사실. 월급 통장을 대부분 은행으로 받으시죠. 그 은행에다 받은 돈을 뭐 매달 그냥 은행에다가 적립을 해놓으면 적금이라고 하고 소정 이자를 받고 예탁을 해놓으면 예금이라고 하죠. 우리는 딱 여기까지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가 이자를 많이 줄까 여기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의 핵심 구조는 은행을 알아야 됩니다.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차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변액보험 판매하는 사업비와 연결시켜야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돈을 빌리고 있는 거죠. 얘들은 왜 빌릴까요? 가령 이런 거죠.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의 그 큰 시스템 안에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하면 피를 날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업으로 날라볼게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돈이 필요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도 발행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주식을 발행하거나 뭐 채권을 발행했다 주식을 전환해 줄 수 있는 신주인 수급 뭐 사채가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발행이 있는데 어쨌거나 주식 발행이나 채권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채권 발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식 발행을 함부로 하면은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희석이 되죠. 반발이 일어날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자기의 신용을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채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행 주체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요. 국가가 발행하면 국공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우리끼리 걸어가면 사채 이런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돈 빌려주고 돈 빌리게 채권이니까. 얘네가 발행하는 금리가 은행에서 우리한테 주는 금리보다 항상 높아요. 대부분.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것에 돈을 넣어놨는데 얘가 얘한테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찌끄러기 주는 거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억울해하실 거 없죠.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관심 없으시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이 돈이 어떻게 이렇게 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전 세계에 나랑 은행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은행에다 1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은행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제 돈 빌려준 거죠. 만약에 9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국제법상 BIS 기준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의 돈을 남겨놓고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 내 돈 9천만 원을 빌려줬으면 내 은행 어플에서 9천만 원이 빠져야 되죠. 근데 빠져있어요? 안 빠져있어요? 안 빠져있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신용 창출이 일어난 거죠. 돈이 복사된 거죠. 이렇게 한번 복사돼서 나간 거죠. 돈이 늘어난 겁니다. 두 번째, 얘는 돈을 빌려서 은행에다 이자를 줬죠. 그 비용을 빌려다가 뭘 할까요? 제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R&D 등 연구개발 같은 거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는 많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알고 계신 게 뭐가 있냐면 휴대폰을 만들죠. 여기서 삼성 거 쓰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네. 다 신세대네. 네, 아이폰 쓰시는 거예요. S1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관심 없으시죠? 언제부터 휴대폰이 몇백만 원씩 인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구조 안에서 나는 철저하게 소비자잖아요. 얘네가 가격을 올려도 나는 사야 돼. 휴대폰은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70%의 중소기업에서 연봉을 많이 올려주나요? 나의 소득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맡긴 돈의 이자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될 물건들은 자꾸 비싸지는 세상. 이게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가도 돈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휴대폰을 비교했지만 건설사로 해볼게요. 건설사는 뭘 하겠어요? 시행을 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큰 돈이 필요하니까 뭘 하겠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같은 거 일으킨단 말이에요. 누가 돈을 빌려줘요? 은행이 아니라 우리 돈을 빌려줘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시행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단 한 번도 분양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뭘 막는 거예요? 남용하지 말라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막아가지고 서민들을 지켜주는 거죠.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를 우리는 집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언젠가 살 거잖아요. 계속해서 비싸게 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미국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인데 고작 커피 따위 파는 기업이 세계적인 그 왕국, 제국이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우리들의 무지함과 돈의 무관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스타벅스가 보이는데 그분이 스타벅스 가요 그러면 가시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면 지가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갔어요. 자기가 포인트가 있대. 충전해 놓은 게. 그래요? 얼마나 했어요? 5만 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뭘 물어보냐면 언제 충전해 놓으신 거예요? 한 6개월 됐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어때? 그래요? 샀어요. 자, 둘이 커피를 마시고 남은 금액이 있겠죠. 그분은 까먹었을 겁니다. 지금. 이게 한두 명이 아니죠. 수억만 명이죠. 그 돈을 스타벅스가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구조 설명드렸죠. 수백억에, 수천억의 이자를 벌어가요. 커피 팔아서 제국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이런 기업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니까 똑똑한 애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자꾸 내가 돈에 대한 이해가 딸리고 돈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그냥 계속 물건 비싸게 사시면 돼요. 자, 이제 구조적으로 봤죠.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돈은 상대적 가치랑 절대적 가치로 또 변해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벌써 한 10%가 눈을 지금 감았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 그러지만 미국 가면 뭐라고 해요? 미국에서 뭐라고 해요? 달러. 중국 가면 위안화, 일본 가면 엔화. 다른 나라 돈은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가서 뭐만 받는다? 달러만 받는다. 바나나 사 먹으려면. 하나 더 받죠? 뭐 받아요? 금 줘봐요. 금은 들고 튀어버려요. 금 절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건 달러를 뭐라고 하냐면 기축통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 사실 귀찮아서 안 바꿨어요. 이거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 1억당 뭐 1억 3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금 환율 얼마예요? 계속 바뀌어요. 저도 봐야 돼요. 실시간으로. 1,400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자, 1,400 얼마죠? 그럼 제가 이거 자료 만들었을 때보다 환율 가치가 올라갔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고객한테 하나의 안건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객님의 자산은 어차피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돈으로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자산에 여러분 고객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USD 달러 자산이 이 부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다고 달러 사지 마세요. 지금 달러 사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달러 자산을 사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지금 어떤 사고방식의 전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돈 받으면 적금, 분산투자 이렇게 해요, 고객이. 국민은행에 적금하고 신한은행에 적금하고 DB생명에 단기납종신하고 다시 뭐 하나은행에 적금하고 이걸 분산투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글로벌리 국가적으로도 자산을 배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환율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은 절대적으로 같이 간다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제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눠놨죠. 통화정책은 누가 하는 거냐면 보통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합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기업들이 힘들 때 기업들의 채권을 사주거나 그 사놓은 채권을 다시 풀거나 이렇게 해갖고 시중의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정책을 통해서 돈의 가치를 변화시켜요. 사실 이거는 작은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재정정책에 있어요. 재정정책은 누가 하냐? 국가가 하죠. 대표적으로 지원금, 감세, 증세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야 할 건데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이럴 수 있죠. 고객이 이렇게 들으면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소비 쿠폰 다 받으셨네요. 이재명 정부 들고 받으셨어요? 소비 쿠폰?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나온대요. 이렇게 중동발 추격 26조 2조 추경 통장에 곧 뭐라고 적혀있어요? 1인당 10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스 고기 먹으러 가지 마 이런 얘기예요. 환장하겠어요.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찍어서 국가가 빌리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또 뭐가 늘어난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났죠. 우리 호주머니에 소비 쿠폰이 되던 중동발 추경에 관한 현금이 됐던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소비를 하겠죠. 그 돈은 갑자기 공중에서 붕 생겨난 그 돈이 소비 쿠폰이든 뭐든 그 돈은 다시 은행 통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사돼서 나오겠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돈들이 증가된 게 지금 퇴직연금 시장만 500조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과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직전 뭐 단위 근속연수 곱하기 직전 평균 연봉 3개월 해갖고 그냥 받고 그걸로 뭐 치킨집 차리시던거나 뭐 여행 가거나 뭐 이런 돈이었어요. 퇴직금은. 근데 이제는 기업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자마자 이제 고민을 해요. 사람들이 이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지?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많이 풀린 돈들이 금으로 가면 금값이 폭등하고 이런 돈들이 삼성전자로 보면 삼성전자 폭등하고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산의 양극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화라는 것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 점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제가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남 아파트 이런 거 안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이 판교다 보니까 판교에서 갖고 온 용인 수지에 있는 아파트인데 10년 전에 2억 9천인데 지금 9억이 됐대요. 만약에 보세요. 집값이 오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으로 오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소비 쿠폰 써서 마음대로 써버리고 은행에 생각 없이 돈 넣어놓고 금융기관에 생각 없이 돈 빌려주고 이게 5년 10년 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결국 내가 살면서 내 자식이 살면서 사야 될 의식주 관점에서 전부 다 비용의 증가로 해서 나한테 꽂히는 게 자본주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짜장면 가격이 올랐어? 네가 그런 거다라고. 네가 생각 없이 자꾸 그렇게 돈을 쉽게 빌려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통화량 홈페이지 들어보시잖아요. 단 한 달도 통화량이 준 적이 없어요. 매달 증가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매달 우리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머리로 이해 안 되시는 거 알아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돈이 풀리고 있다. 근데 이 돈이 풀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보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찾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제발 힘들게 일해서 돈 벌면 함부로 쓰지 마세요 라는 말과 고객한테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원금 보장만 두둔하면서 갖고 계시면 나중에 고객님이 무언가를 사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것을 볼 때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사셔야 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2개 드릴게요. 2008, 2010 숫자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공식적으로 가장 가난해진 날입니다. 2008년도에는 제가 미래에셋에서 그 금융프라자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그때 딱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터져갖고 위기가 터졌는데 이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6년에 걸쳐서 5,760조를 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2020년에 뭐가 일어났죠? 코로나 일어났죠. 이때는 3개월간 3,840조가 풀렸습니다. 이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돈을 찍어서 푼 거죠. 뭐 코로나가 일시적인 걸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메르스, 사스, 에볼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똑같이 정부는 돈을 풀어서 그거를 덮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현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가장 큰 사건이 바다 건너 누가 죽어도 상관없나요? 다 죽여버릴까요? 트럼프처럼? 전쟁이 났잖아요. 그죠? 네. 그 전쟁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뉴스 켰는데 미사일을 쐈나 안 쐈나? 야, 안 쐈대. 야, 쐈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를 보셔야 되는 거죠. 왜? 돈의 흐름을 찾아야 된다고요. 찾아갈 건데 그래서 고객한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돈을 버셔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들만 집중하셨다면 이제는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그 돈들의 자본의 흐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고객이랑 나눠야 돼요. 원래는 제가 이제 맥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누르면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멋있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PDF로 바꿔주셔서 이게 탁 나와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거나 이렇게 고객이랑 상담할 때는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지만 고민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은퇴 준비 얘기 아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은퇴라고 하는 거는 20, 30년 후의 미래지만 이 30년 후에 일어날 현재 상황에서 다시 30년을 준비해야 될 게 은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뭐 이번 여름에 어디로 여행 갈 거에 대한 고민을 훨씬 많이 해요. 인간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상담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 객관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무설계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법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법인처럼. 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80%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사업체가 차려지면 5년을 못 가서 80%가 망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들이 되게 귀합니다. 그 중에 100년을 넘게 생존하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동대문 가면 뭐가 있죠? 네, 두타 있죠. 두산 100년이 넘게 생존하는 기업이죠. 자, 법인들은 그러면 돈을 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래전략금융서비스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건물의 계단을 바꿔버리고 막 외관을 바꿔버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막 5만 원짜리 막 이렇게 찍어버리고 이렇게 할까요? 기업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5년 후 10년 후의 생존을 위해서 R&D 등을 하고 재투자를 하고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고작 5년 생존을 위해서 기업은 철저하게 해요. 인간은 몇 살까지 살죠? 그죠? 근데 인간은 이달 받은 급여를 어떻게든 이달 작살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 달 너무 힘들게 나 저번 달에 막 건수를 60건 했어. 너무 힘들어. 월급이 나오죠. 바로 어떤 심리가 일어나요? 보상 심리가 일어나요. 갑자기 막 백화점을 갑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해서 무조건 써야 돼. 난 너무 고생했어. 막 혼자 이거. 누가 막 말리면 막 싸움나 막 미치는 사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법인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대변, 차변, 재무제표라는 게 존재해요. 철저하게 그거 안에서 5년 후, 10년 후 생존 위해서 그 안에 팀들이 있어요. 프로젝트한 팀들이 있고 인간은 100살까지 살면서 돈을 감정적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고객한테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가 재무제표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제 돈이 아니니까 감정을 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냥 이거 뉴스는 예시로 드린 건데 ASML에 투자해서 7천억 투자해서 8배 수익 났대요. 8배. 그러면 뭐예요? 5조가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ASML은 그냥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웨이퍼를 찍어내는 회사인데 삼성전자도 지네들이 이렇게 잘 될지 모르고 과거에 ASML에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 생존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 가면 고객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팔짱을 더 깊게 찍던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조금 더 떠들어져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고객님의 자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고방식 전환에 대해서 좀 같이 소통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실무적인 거. 그럼 이제 우리가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변액보험 파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죠? 힘들어요. 자본주의 체크리스트를 같이 볼 건데 뭘 봐야 되냐면 이것도 매일 바뀌어도 사실 자료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어때요? 오늘은 금 올라요, 떨어져요? 금 떨어졌어요 오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신뢰가 안 가는데? 볼게요 제가. 네, 오늘 올랐네요. 네, 오늘 오르고 있어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도중에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손드셔서 저를 막으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지 못하면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파사업단에 있는 분들은 손대지 마세요. 맨날 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만나고 그냥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요. 저를 공격해도 상관없으니까 손대고 끊으셔도 되는데 자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만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원래는 전쟁 나면 금값이 오르는데 최근에 떨어졌죠.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나가야 될 금들이 호르무즈 협이 막혀서 못 나가서 금값이 떨어진 거고 원래는 금값이 오른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WTI는 당연히 오르겠죠.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당연히 오르겠고 달러는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달러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럼 세상에 무슨 일이 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현재 글로벌리 일어나는 분위기들을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를 보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보셔야 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오늘 떨어지고 있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채금리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미국에서 발행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세계에서 기준이 되는 금리거든요. 이게 4.5를 넘어가서 5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채권 금리와 가격을 여쭤봤을 때 이제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변액보험을 상품을 강의하러 가끔 원수에서 지원장님들이 오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주식형 펀드는 위험, 하이스크 하리턴. 채권형 펀드는 안전자산. 이런 얘기하면 그냥 돌려보내고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채권형 펀드는 절대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채권형 펀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4.3%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서 만약에 4.5, 4.6, 4.7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4.3대 발행한 채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4.3대 발행한 채권을 이렇게 샀어요. 그럼 채권은 시장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음 달에 4.7%짜리를 똑같은 주체가 또 발행됐어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채권이 섹시해요? 섹시하지 않아요? 섹시하지 않죠. 4.7%인데 제가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지금 미국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이런 은행 큰 은행들 말고 중형은행들이 미국에 낮은 금리 때 발행한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미치는 듯이 치솟아 버리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폭락하잖아요. 이럴 때 펀드 환매 같은 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손해보고 팔아갖고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본 잠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누가 죽던 말든 사실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아들도 뉴스에 나왔죠. 트럼프 발언을 막 폭락에 베팅하고 막 이런 대통령의 아들이 이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금리는 저거는 4.5가 넘어서 5로 가까이 하면 세상이 발작을 해버립니다.
요거는 꼭 체킹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만 보고도 제가 뉴스를 안 보고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거나 아니면 두 국가가 뭔가 협상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체킹을 해야 돼요. 왜? 고객님의 펀드를 내가 골라줘야 되니까. 상황에 맞는 펀드를 골라줘야 되잖아요. 보통 이런 거를 거시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면 PMI나 이런 거 있어요. 고용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만 보면 되냐면 올랐냐 떨어졌냐 보면 돼요. 지금 CPI나 PPI는 볼 것도 없죠.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물가는 당연히 올랐겠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오고 경기가 안 좋은데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나? 제조업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잘 나오나? 물가가 오르면 원래 잘 안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 보니까 잘 팔리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왜 봐야 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자, 이게 여기서는 다 높다 그러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무조건 낮은 게 좋죠. 자, 그죠? 낮은 게 좋죠. 그럼 중앙은행이 아까 통화를 조정한다, 금리를 조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물가가 높게 나오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까요? 높일까요? 일반적으로 높이죠. 왜 높여요? 물가를 어떻게 잡혀요? 금리 높이면? 네. 죄송합니다. 괴롭혀가지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자, 금리가 높으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팔짱 끼고 있어요. 팀장님, 제가 그 팔짱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네가 하는 말이 내가 반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런 얘기인데 자, 팀장님이랑 저랑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월급 받아갖고 100만 원씩 오마카세 딱 먹으러 가는 거야. 기분 좋게 소비를 하러 가는데 둘이 가는데 국민은행이 뭐라고 떠있냐면 적금금리 30%. 그럼 팀장님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지금 밥 처먹을 때가 아니야. 안 그러겠어요? 30%인데 금리는 소비를 막는 효과를 해요. 그죠? 근데 둘이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은행이 뭐라고 적혔냐면 금리가 마이너스 0.1%. 그럼 팀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빚내서 밥 먹자. 금리가 없어.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경기가 안 좋아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기는 전쟁 중인데도 지금 어쨌거나 실물은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롬 파월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채권 금리도 높은 수준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채권 금리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금리를 당분간 서두르서 인할 신호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금리가 내려갈 시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 제가 왜 기회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로 샀어요. 1000%가 올랐어. 좋아야 됩니까? 한 주. 제가 한 주에서 만 주를 샀는데 1000%가 올라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요. 아까 저 보니까 투자할 사람 없더만.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이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가 아파야죠. 그래서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지금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도덕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사일 한 발씩 더 쏴야 돼요. 사람이 없는 곳에 물론 그냥 정유시설을 폭파한다든가 자산 가격이 폭락해야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당분간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투자 자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좋은 얘기들을 좀 할게요. 앞으로를 봐야 되잖아요, 투자를. 그럼 미국이 이렇게 전쟁만 나고 물가도 이렇게 높고 나쁜 것만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트럼프 정권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관세, 전쟁 이런 것만 있는데 트럼프 정권에서 그 후발주에는 뭐가 있었냐면 감세랑 규제 완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형은행 자본 규제 낮춘다. 글로벌 시중 주요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뉴욕은행,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이쪽에 자본 규제 낮춘다. 우리 자본 규제 아까 배웠죠. 은행이 보유해야 될 금액을 더 적게 갖고 있어도 신용 창출 위해서 돈을 더 내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양적 완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더 풀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 자본 시장으로 돈이 더 가게끔 지금 트럼프 정권은 전쟁 위에 뒤에서 뒷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렇게
지금 뭐 휴전한 것 같아요. 뭐 열었다고 하는데 휴전 안 했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때 토객료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란이. 뭘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스테이블 코인. 전 이거 보고 참 미국이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발작을 하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미국채를 사야 돼요. 미국채를 사는 순간 미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미국채 금리가 올리고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뒷단에서 미국의 신용 정책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다 작업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고용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과거처럼 급격한 상승은 없더라도 어떻게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급격한 하락은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시적인 분석을 했고 이제 미시적인 분석, 고객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늘 거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여러분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진짜 투자가 어려운 건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고객이 그렇게 진짜 무지한 고객이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데 주식 투자가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네가 해봐라 이러고 싶은데 사실은 주식은 있잖아요. 주식이랑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카디프는 ETF에 투자하는 거죠. 주식이랑 ETF 차이가 뭘까요? 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렇게 정답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주식 투자는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주식은 크게 수급과 실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실적은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북미 판매 1위 이런 거죠. 실적은 도움은 되는데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고 항상 수급이 실적을 우위합니다. 항상 수급이 먼저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크게 움직이는 스마트머니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500억 이상 운영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 투자도 있어요. 헤지펀드 매니저나 외국인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스마트머니들을 기관 투자자 정도 따라갈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거죠. 우리는 보험을 팔지만 증권맨들은 뭘 팔죠? 펀드를 팔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 ETF 펀드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 패시브형 말고 액티브형 보면은 거기에 전략자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언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략자산 중에 대부분 뭐 신재생 에너지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천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보고 수급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거 그리고 그거를 검색해 봤을 때 차트상 이동평균선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찾아서 미리 들어가서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걸 잘한다는 사람들을 보고 실제로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봐요. 빌딩이 몇 개 없대 그럼 그냥 뒤돌아섭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ETF는 뭐냐면요. 방향을 맞추면 돼요. 뭐가 언제 오를까 언제 팔까를 맞추는 게 ETF가 아니에요. 카디프 생명이 참 쉬운 건 뭐냐면 방향을 맞추면 돼요. 2020년도에 제가 강의했던 강의 내용이에요. 사실 강의는 아니고 제가 매달 이렇게 아침 조회를 해요. 저희 본부에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아침 조회를 하는데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설계사분이 뛰어왔어요 저한테. 저희 지금 변액보험 못 팔 것 같아요. 왜요? 고객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봤어요. 하나은행에서 5%짜리 적금을 내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은행인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똑똑한 은행이 2020년도에 제로금리였거든요. 여러분. 제로금리인데 이렇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다? 아마 지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자산 가치가 가장 싼 날이 아닐까 싶어요. 이랬어요. 실제로 2020년도 3월 이후에 전 세계 자산 가치가 가장 하락했던 시점이에요. 제가 그때 그분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아침 조회 때 뭐라고 했냐면 집 팔아서 미국 주식 사세요 이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S&P 500이 무려 3,700밖에 안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저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장 보려고 어디 갔어요? 시장 가거나 마트 갔죠? 지금 어떻게 장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쿠팡 많이 쓰죠? 미국 사람들은 아마존 쓰죠? 저는 보험 일한 지 17년 됐거든요? 자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과거에 외장 하드디스크 이런 거 많이 갖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그냥 원로 구독한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받아갖고 이렇게 틀어버리죠.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KBS, SBS 9시 뉴스 이런 거 봤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모여갖고 10년 전에는. 지금 내가 유튜브로 보고 싶은 걸 타겟팅하는 시대예요. 이게 뭐예요? 경로 우전성 파괴하는 거죠. 너무 편한 거죠.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조 안에서 저희는 철저하게 지금 뭐예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두 인간밖에 없어요. 생산하거나 소비하거나. 근데 우리는 항상 약자잖아요.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간접적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랑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내 자산에. 그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나간 얘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I가 발달하겠죠. AI가 모빌리티로 가면 자율주행이 되는 거겠죠. 자율주행으로 가니까 뭐가 발달해요? 핸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걸 마주보고 가는 거예요. 마주보고 1시간 가면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TV가 생겨나고 콘텐츠가 발달하고 넷플릭스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는 팀장님이랑 저랑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너네 집 가정부는 독일제냐? 중국제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안 생길 것 같아요? 무조건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 판교 건물, 염력 건물이 한화 시스템 건물인데 거기서 뭐 하냐면 UAM이에요. 얼바니아 모빌리티. 대표적으로 항공택시. 지금 전쟁 중이니까 들어오는 공격만 하는데 항공택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동에 재개발한 아파트 보면 위에 항공택시 정장 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용산공원을 기점으로 뭐예요? 물길이 하늘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이 비싼 거예요. 한강 주변이. 이 세상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가 지금 난리죠. 그리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건 어떤 전쟁이에요? 에너지 패권 전쟁이죠. 히토류, LNG, SMR 이런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이 앞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라요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 자산이 미래에 이쪽에 있느냐 아니면 저쪽에 있느냐가 내 인생의 불을 갈린다. 100% 갈라져.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한테 언제 올라요? 모르죠. 저도 언제 올라나 모르겠죠. ETF는 뭐다? 방향을 맞추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제 그렇게 될까요? 아직도 의심 가진 분이 몇 분 계세요? 돈을 쫓으면 되죠.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유튜브의 모기업인데 22원 조달하려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29조 원 조달했대요. 자랑하는 거죠. 자, 알파벳이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 빌려주세요. 22조 원 필요해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29조 원을 빌려줬어요. 뭘 의미할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벌써 지금 분위기가 쉽지 않은데, 자,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게 이렇게 나오는데 29조 원이 어디로 갈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알파벳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AI랑 양자 컴퓨팅이에요. 29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 그렇게 될까요? 돈이 그쪽으로 가냐 안 가냐를 보면 돼요.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29조 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알파벳이라는 기업 하나만. 두 번째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내년에도 AI-B2 미국 회사채 사상 최대 발행 전망이 있는데 얼마가 지금 조달 예정이냐면 3,300조 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가늠이 없으신데 1조가 9,999억 더하기 1억 1조예요. 개같이 많죠. 3,300조. 이 돈들이 AI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펀드를 고르실 때 채권 발행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기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올해 0.75%에서 0.85% 내년 1에서 1.2%포인트로 스프레드가 올라갈 것 같다.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 펀드를 많이 담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뉴스를 변형을 하려면. 그리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AI 5년 후 인류 전체보다 똑똑해질 것. 쉽게 해석해보죠. 이 말은 뭐예요? 똑똑해진다는 거는 누군가의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거고 대체된 산업들은 돈을 벌고 대체된 자들은 가난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니길 기도합니다. 자, 중국에 이런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안경을 썼더니 시험지에 답안이 보인대요. AI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있었으면 서울대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아무튼 걸렸어요. 재수없게 걸린 것 같아요.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웃으면서 보시려고 하는 건데 기술력이 올라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죠. AI 시대 중산층의 몰락, AI 기업 투자 전략을 위기 돌파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살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상상을 해봤는데 어떻게 돌파하면 될까요? 제가 누누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I 생태계의 간접적인 투자자가 되시면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발 카디프 가입해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AI 다음엔 로봇이죠. 진짜 로봇이 오는 세상이 올까요? 자, 트럼프 정책주 보면 트럼프는 화이트 아메리카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을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경 넘어오는 다 외국인 노동자들 내보내고 이런 거 정책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인들의 인건비가 높은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리쇼어링이란 말이에요. 제조업의 불안. 그러니까 중국이랑 싸움 나서 그런 거죠. 중국은 쌍순환, 내수와 외수를 다 잡아라. 미국은 리쇼어링,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여라 하고 있는 건데 얘네 인건비가 비싸단 말이에요. 뭘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도 노조 때문에 반대는 하고 있지만 언젠간 들어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맨날 사람 뭐라고 해요? 노조 맨날 뭐만 하면 팻말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면 팻말 되잖아요. 월급 안 올려주면 팻말 올리잖아요. 로봇은 어때요? 배터리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중국의 유니티라는 로봇 기사가 로봇 제조 회사가 2023년에 매출이 300억인데 2년밖에 안 지났는데 3,400억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유니티 주가를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이런 거 주식 보고 사지 마세요. 3,416억만큼의 매출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대체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얘기만 드리면 그러니까 글로벌리 가장 큰 투자은행인 JP모건의 보고서를 보면 다 볼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보면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양극화가 점화될 거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거다. 왜 그래요? 돈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기업들은 더 부자가 되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미국 60%, 뭐 한국, 대만, 유럽 30% 이렇게 얘네들이 추천을 하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부동산 정책을 증시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참 답답하다 생각했는데 거기 내용이 뭐였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뭐 2, 30억이 떨어졌대요. 제가 찾아봤어요. 120억짜리가 90억 됐더라고요. 와, 막 싸다 이래요? 짜증이 확 나죠? 한 30억짜리였는데 10년 전에. 자, 지금 정부가 하려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양도세 부과를 외치면서 가격을 낮추게 하는 거죠.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거래가 일어나야 돼요. 거래가 일어나야 정부가 뭐 할 수 있어요? 세금을 걷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도 뭘 올려서? 보유세를 올려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부동산에 있는 돈을 증시로 옮겨야 되는데 뺏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깡패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행안부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행정안전부에서 좀 추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AI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발언, 방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돈을 부동산에 있는 돈들을 뭐 하는 거예요? 증시로 옮기게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끝날까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럼 이 관련된 사업들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벌까요? 못 벌까요? 벌죠. 이 사람 돈 벌면 뭐 하겠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겠죠. 10년 지나면 다시 이리로 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는 저축만 하고 있고 돈만 갖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쪽 보고 집값이 올랐네? 이쪽 보고 증시가 올랐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요. 그 흐름을 쫓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꾸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런 정부 정책, 그러니까 제가 뭐부터 말씀드렸냐면 미국 거시경제부터 말씀드렸고 미국의 방향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걸 토대로 고객님의 급여를 생활비 제외하고 보험료, 연금, 목적자금, 투자자금으로 제가 디자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상담이 괜찮으셨으면 2차 상담 때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짜올게요가 2차 상담이에요. 여기까지가. 물론 더 길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훨씬 더 짧은데 여기까지가 고객님과의 저와의 처음 어프로치 대면 상담이에요. 제가 상품 얘기 한 적 있나요? 없죠.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보통 초회 면담 때는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돈의 철학과 관념과 생각과 이 사람의 코드를 맞추는 작업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미팅 때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실제로 이제 포트폴리오 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떨 때는 보상 전문가라고 해요. 사실 보상 쥐뿔도 몰라요. 먹고 살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전문가라고 하고요. 보험 설계사라고 하고요. 재무 설계사라고 하고요. 자산관리사라고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네가 무슨 자산관리사야. 보험 설계사 이런 얘기 하거든요.
참저 새끼는 돈 벌 걸렀다 제가 이런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유연해져야 돼요. 왜 유연해져야 되냐면 보험설계사랑 재무설계 차이가 뭘까요? 검색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지어낸 거니까. 보험설계사는 보험 판매하면 보험설계사죠. 재무설계사는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판매하면 재무설계사예요. 제가 판매하고 싶은 거 넣는 것뿐입니다. 여기다. 그러려고 재무설계사라는 개념을 고객한테 지금 입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지점장 때인데 저희 그 부지점장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제가 막 바쁠 때 갑자기 해서 영업 저희 그 지점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막 저한테 속은 거예요. 뭐야? 내기를 하면 된대요. 무슨 내기? 그랬더니 100만 원 빵을 하재. 부지점장 대 지점장이랑 5대1로 업종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100만 원 빵. 정신없어서 하자 알겠어요. 막상 이제 스타트가 다음 달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일주일 만에 월납이 500이 들어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나는 500을 줘야 돼. 저 인간들은 100만 원씩만 내면 되잖아요. 제가 악마의 속상에 당한 거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이게 뭐지? 막 짜증이 확 나고 일주일에 월남이 500 들어갔는데 그래서 1층에 저희 사무실 1층에 커피가 있어요. 커피숍이 바에서 먹는 커피숍인데 한 잔에 막 3만 원 비싼 거 10만 원씩 해요. 이왕 조졌는데 커피나 비싼 거 마시자고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앉으셨는데 커피숍 사장님이랑 저랑 친해요. 이분이 둘이 막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분이 자산관리하는데 잘해 물어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혹시 자산관리 하시나요? 이랬는데 제가 거기서 아닙니다. 저는 보험설계 한다 이래야 돼? 그럼 저랑 그분이 인연이 돼요? 유연해야 돼요. 그분이 굳이 저한테 자산관리 하세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보험설계 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제 자산관리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랬더니 자기가 뭐 펀드 같은 걸 하는데 마이너스가 심하다. 그때 2017년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뉴스 기사를 빨리 하나 검색한 다음에 어떤 기사였냐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수출 7대 8대 품목들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 때는 중국한테 5개가 따라잡혀 있었어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 국내 포트폴리오만 이루어져 있다면 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라고 했더니 막 주소 적어도 한번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연락이 왔어요. 찾아갔죠. 모기업 회장님이었어요. 방을 타고 딱 갔는데 그냥 놀러 오라고 해놓고 그 재무 회의실 안에 재무부장이랑 앉혀놓고 이만한 큰 데다 PPT 띄워놓고 나보고 브리핑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데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질문하셔야 돼요. 대표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대표님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부터 제가 의뢰대장한테 먼저 열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열어봤는데 막 보험 상품도 많고 보험이 한 4천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삼성생명에 친척이 있대요. 다행히 그 투자 상품들이 제가 말한 대로 우연치 않게 전부 다 국내 포트폴리오 돼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미국 시장이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다라고 하고 이런 거시경제 같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좋은 상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하나 갖고 와요 이랬어요. 1,000만 원짜리 제가 받아갖고 넣었죠. 부지점장들이 난리가 났죠. 이 새끼가 1,000만 원짜리 들고 왔다.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 달. 그래서 마감을 부지점장들이 그때 당시 한 1,700까지 갔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힘들게. 그 다음부터 다시는 내기하자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냐? 왜 굳이 뭐 재무설계사, 뭐 자산관리사 멋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화 관계가 안 될 수 있어요.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굳이 내가 막 뭔가에 대한 저는 이런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랑 인연이 끊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에 맞게 유연해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뭐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설계는 뭐냐면 내가 팔고 싶은 걸 넣는 거다. 제가 여기다가 우리 사원들 위해서 전부 다 보험만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다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 카디프 생명, KTV, 연금, 그 다음에 뭐예요? 당기납종신. 꼭 당기납종신 팔고 싶다는 직원이 있어. 이거 넣어주세요 이래갖고 제가 당기납종신 잘 못 팔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고민했습니다. 당기납종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소개하려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포트폴리오는 2차 상담 때 고객한테 제시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왜 가입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카디프생 팔려면 펀드 나셔야 되니까 자 섹터별 투자를 2개 놨는데 조금 공격적으로 가실 거면은 나스닥 대형주 ETF, 나스닥 100 선물 ETF,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인도 이머징, 골드 ETF 이렇게 공격적으로 갈 거면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이게 좋아 보이고요. 조금은 안정성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나스닥이랑 미국 주식형. 차이는 뭐냐면 나스닥은 말 그대로 나스닥 ETF에 투자되는 거고 미국 주식형은 S&P 500에 투자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변동성이 적은. 그리고 뭐가 있냐면 밑에 미래 모빌리티 액티브 ETF 있죠. 미래 모빌리티 ETF 액티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굉장히 앞으로 좋은 효과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넣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한테 안내를 하고 여기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할 건데, 전 세계에서 AI 관련된 투자 비중을 보시면 미국이 가장 높죠. 네.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승자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카디프 생명의 대부분의 자산들을 보면은 엔비디아 비중이 되게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에서 간단히 알면 좋은데, AI 칩을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좋냐면, 요즘 시장은 어떠냐면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없는 기술이야. 엔비디아 그냥 돈 주고 사버려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엄청난 걸 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지키고 싶어,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제 양놈이 온 거죠. 양놈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1조 줄게 팔어. 안 파실 거예요? 2조? 3조? 강한데? 독립군의 자손이에요? 대부분 판다. 그러니까 뭐냐면 독점력이 계속 유지돼요. 돈 주고 그냥 사버립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기업 분석인데 사실 여기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가 이번에 상장되면 합작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가 뭐 예언을 했는데 2050년까지 14억 대쯤 팔릴 거다. 뭐가 팔린다?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입니다. 로봇이 팔릴 거다. 이제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또 뭐 그 글로벌 스타, 뭐 아마존 스페이스X 인수전.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게 상담이 잘못되면 갑자기 제 얘기를 듣고 그럼 테슬라를 사면 되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 스페이스X 뭐 인수전, 위성통신 글로벌 스타 인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이 좋구나 이렇게 하지, 실제로 반도체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SK하이닉스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있고요, 대만의 TSMC가 있고요, 중국의 SMIC가 있고요, 인도는 반도체 회사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미래 10년에 누가 1등이 될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1등이 될지 모르면 그냥 ETF로 잘하고 있는 데 담으면 된다. 전문가들이 왜 ETF 추천하는지 아세요? 욕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ETF로 방향을 맞춰도 조그만 욕심을 버리고 그래도 단기납 중심보다 수익이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메타나 이런 데서 신제품 나온다 뭐 이런 건데 안경이에요. 그리고 뭐 술 냄새 맡는 아이폰 이렇게 하고 애플 마우스피스 없는 뭐 호흡 감지 시스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을 뭐 깊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노부모를 모시는데 노부모의 건강이 걱정돼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애플에서 개발한 뭐 시계를 이렇게 했는데 노부모가 이렇게 숨만 쉬어도 노부모의 건강 상태를 제 핸드폰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전송해줘요. 여러분들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 우리 호로자식 아니잖아요, 그죠? 할 거잖아요. 그 5달러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 뭐 만든 거예요? 구독 경제를 창출하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 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인데, 저는 사실 최근 한 10년간은 국내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국내 ETF에 투자한 적이 없고, 근데 최근에는 이재명 군 들어서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상법이 바뀌었죠. 상법이 바뀌어서, 상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를 내년 3월까지 강제적으로 소각시켜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배당 소득 개편이 되면서 배당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실제로 전쟁 나는데 이렇게 코스피가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있습니다. 전쟁 종료 리스크가 사라지면은 지주회사들, 특히 지주회사들이나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그 이재명 정부가 밀고 있는 관련 산업들의 ETF가 올라갈 건데, 카디프에서는 요 펀드가 좋아요. 요거 코리아 밸류업이라는 펀드가 좋아요. SK, 삼성전자, KB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신한주주, 기아, 하나금융주주 전부 다 뭐만 모여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 반도체, 지주회사, 방산, 로봇 하고 있는 현대차 이런 것들 다 모여있는 거죠. 이 펀드가 좋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법령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중요하니까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6월 달에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전 세계 그 지수라고 하는 것이 S&P 500 알고 계시죠? 또 뭐가 있냐면 MSCI 지수라는 게 있어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하고, 모건 스탠리라는 기업에서 전 세계의 선진국가, 뭐 이머징 국가를 나눠서 이렇게 각 국가의 기업들을 편입을 해놓는 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었을까요? 후진국이었을까요? 후진국이었죠. 6월 달에 그 시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진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선진국 펀드 이머징 선진국 패시브 자금이 얼마냐면 1경이에요. 1경.
1경 더 짜증나죠. 9,999조 더하기 1.1경. 이 돈에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편입됩니다. 그게 6월 달에 시험이 있고요. 한 1년 정도 평가를 해서 내년 정도에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MSCI 지수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 날아갑니다. 지금 제가 엄청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땡큐. 시간이 얼마 없으신데 마음이 인자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런 기사들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ETF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제 금을 일부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가 정부가 좋아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코로나 생길 줄 몰랐죠. 전쟁 일어날 줄 몰랐죠. 이게 뭐 무당 계십니까? 없죠. 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을 일부 갖고 가면 되는데 금은 왜 갖고 가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2015년 중반 한국의 M2 통화, 광의 통화, 예금, 적금, 기타 등등 MF 포함해서 2천조 원대가 풀렸는데 지금 2024년 2년 전에 봤더니 4천조가 풀렸대요. 화폐가 얼마 늘어났어요? 더블 늘어났죠. 그 값이 올라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은 누군가가 캐죠. 금강에서 채굴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채굴하는데 10시간씩 일하거나 20시간씩 일하면 싸움 나요, 안 나요? 싸움 나죠. 그러니까 10시간씩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있죠. 돈은 어때요? 어떤 사건으로 클릭하고 나면 쭉 뉴스에서 보시죠. 돈은 종이니까 쭉 풀려요. 그러니까 화폐량이 이렇게 늘어난 것만큼 뒤따라 부작용으로 현물 가치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좋다. 첫 번째는 관세 때문에 눌려있던 부분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모디 총리가 중국처럼 반도체 자립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인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기회인 부분이 뭐냐면 그냥 내수 시장이 강해요. 지금 떨어진 이유는 얘네들은 전부 다 원유든 뭐든 수입해서 그래요. 그건 중동발 전쟁 때문에 그런 건데 16억 명이잖아요. 16억 명이 갖고 있는 내수 시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얘네 나라 사람들 한 명이 닭을 한 마리씩 먹잖아요. 하루에 16억 마리가 도살당해야 돼요. 장난나죠. 소고기 안 먹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소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이놈들 소고기 먹었으면 끝났어요. 우리. 엄청 올라갔댔죠. 그러니까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다 이런 내용이고, 자 이제 상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사업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변액 공파할 때 사업비 자꾸 숨기고 이러는데 저는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 중에 모든 곳에 사업비가 있다고 봐요. 자, 은행, 증권, 보험은 어떤 사업비 있을까요? 은행은 어떤 사업비 있어요? 우리한테 예금, 적금, 이자, 그죠? 보험은 어떤 사업비 있어요? 단기답종신은 어떤 사업비예요? 우리한테 20% 내지 10년에 30%의 이자를 주고 시간을 뺏어가잖아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도 하지 마, 중간에 약간 얄짤 없어야죠. 그죠? 그리고 보험회사는 암보험을 팔면 계속 보험료가 들어오죠. 근데 보험회사는 뭘 알아요? 한날 한시에 암이 안 걸릴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급 보세요.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상품 팔게 갖고 2만 주 샀네요. 수 있잖아요. 보험회사는 그 사업비로 뭐 한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했잖아요. 다 사업비가 있는 거예요. 금을 오늘 샀다가, 오늘 금방에서 금을 한 돈 샀다가 나가자마자 들어가서 금을 한 돈 파사보세요. 원금 보장 되나요? 근데 왜 그렇게 금을 살까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을 가입을 못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고객이 내가 가입할 상품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8%든 9%든 사업비를 낼 뭐가 없는 거예요? 비용을 처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상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절대로 사업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고객한테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나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나 강한 인사이트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월 보험료에 8% 9%밖에 받는 사업비를 저는 과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 상담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조인을 나갔는데 TV 상담에 저희 지점장님이 어떤 장난감을 수입해와서 중국에서 판매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 교보생명에 뭐 종신보험 갖고 있다가 결국은 다 해지를 시켰어요. 우리가 돈이 안 되니까 그분한테 10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병역보험 하려니까 이분이 해지하고 나니까 손해보고 나니까 뭐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사업비. 저한테 그 사업비 얘기 바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대표님 뒤에 보니까 완구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저 완구 제품은 대표님이 직접 가서 바행해 오시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맞대.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되게 갖고 싶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싶었던 완구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장난감 많은데,
중국에 장난감 되게 많잖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중국에 가셔서 장난감을 아무거나 골라오시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갖고 놀았을 때 굉장히 안전하고 재밌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가져오시나요? 후자래요. 그렇게 고민하시고 노하우를 가지고 갖고 온 저 장난감을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제가 원가에 달라고 하면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여쭤봤어요. 짜증내시더라고요. 저도 대표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대표님한테 브리핑한 거는 제 뼈와 살이 녹아있는 제 노하우입니다. 저는 이 사업비가 절대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00만 원짜리 계약해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업비. 자신감 있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피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거 제가 예시표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금도 오늘 샀다 내일 파면 손해예요. 한 10%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여러분들 가치를 무조건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뒤로 못 나갈 것 같아요. 여기서 20대 분 손 들어보세요. 20대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장난이 심해요. 이렇게. 나중에 때리지 마세요. 40대 형이니까 40대니까. 자, 난 20대인데 내가 현금이 한 5천만 원 있다. 없죠? 왜냐면 제가 이 강의를 마미우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제 처음 강의 제목을 잘 기억해보세요. 머니 앤드 타임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이게 뭐냐면 제 아들 변액보험이에요. 태어났을 때 가입하고 한 7년 8개월 동안 제가 30만 원씩 든 거예요. 전쟁 때문에 좀 빠져있지만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지금 4,300만 원입니다. 제 아이들 몇 살이라고요? 9살이에요. 20대 때 5천만 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뭘 의미해요? 우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이거 준비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저 뭐 가르쳐주셨냐면 태권도 가르쳐줬고요. 손가락 끼다고 피아노 가르쳐. 하나도 쓸 데가 없어요. 뭐 제가 여기 나와서 발차기를 할까요? 지금 여러분한테? 한 짝이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30만 원씩 하나만 넣어줬어도 내가 좀 편하게 산단 말이에요. 9살밖에 안 되는데 4,300이에요. 지금 수익률이 전쟁 때문에 떨어져서 72% 지금 90%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오늘 보면 다시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5년은 어떻게 될까요? 30만 원씩 5년이면 얼마가 들어가요? 1,800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더하면 한 6천만 원 후반대가 됩니다. 5년 동안 제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서 30% 5년에 제가 무조건 낼 수 있어요. 30%만 수익 내도 얘는 중학생 때 1억이 있어요. 이 1억을 저는 30년 하고 했는데 제 나이까지 운영하면 얼마 될까? 제가 장담할 건데 제가 못해도 8억 때 10억은 만들 수 있어요. 40대 때 8억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얼마 갖고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사실은. 뭐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발전하는 성장 동력과 수천조 원들이 들어가는 산업의 생태계의 발전이 수익률을 만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만 있으면 된다. 머니앤 타임. 아직까지도 그 힘들게 번 돈을 아무런 낮은 이율로 계속해서 금융회사에다가 빌려주고 계실 겁니까? 라고 고객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해지예요. 이거를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빌드업을 해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변액보험 파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해갖고 미래전략금융서비스 이름 달아야 돼요, 안 달아야 돼요? 달아야 돼요. 네. 다 같이 힘내주시고. 사실 뒤에 요거 단기납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몇 시까지요? 50분이에요? 시간 있네? 가요. 다 가시고 이렇게. 단기납 하셔야 되니까. 단기납 할 때 보통 뭐라고 팔았어요? 야, 일본 봐라. 0%대 금리 아니냐. 이만한 상품부터 이렇게 팔았는데 일본이 그 금리 올려야 하는 거예요. 조금 올리고 있죠. 미국이 너무 많이 올리니까 어쩔 수 없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이 정도 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구조적으로 한국과 미국과 선진국의 평균을 보면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보면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높아요. 물론 아파트 영향이 큽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국가부채가 엄청 높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나라들이 발달하는 과정 안에서는 가계들의 부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산업활동과 많은 투자가 일어나니까.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지금 억제는 이유가 이러다가 부동산 터지면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게 되죠? 몰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정부지원금, 재난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한테 뭐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오늘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내 빚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감당하는 거죠. 모든 선진국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 부채를 국가가 떠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나라가 붕괴해요. 국가는 신용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은 보시면 가계 부채가 낮고 국가 부채가 높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국가 부채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나라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기축통화인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절대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똑같이 할 거예요. 선진국이랑. 그래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뭐 나라 살린다, 뭐 서민 살린다 이러면서 계속 돈을 찍어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구멍난 곳을 막아가면서 국계 부채를 올리고 나중에 금리를 낮춰갖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국가의 부채를 감당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뭐 신한라이프가 됐던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다른 단기납 종신이 됐던 어떤 단기납 종신이 됐던 그 단기납 종신의 금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금리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신한라이프를 특별하게 얘기했냐면 변액보험은 어쨌거나 ETF에 투자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전쟁, 질병, 기타 등등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추가 넓혀면 좋겠죠. 예, 중도 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전략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납 팔려고 지금 제가 만들어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명분은. 그러니까 뭐 어떤 상품을 갖다 오든 제가 다 만들어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 그 사원들이 단기납 팔고 싶어요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명분을. 명분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투자랑 해갖고 전략을 만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돈이 이렇게 풀리고 있잖아요. 민간의 부채를 국가가 지금 하나씩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수는 뭐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건 상품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일부러 자른 건데 2013년도까지 예금과 채권과 주식채권과 주식에 대한 가격 변동폭을 볼 건데 뭐가 가장 낮아요? 예금이 낮죠?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은행에다 맡기면 채권에 찌끄러기를 받는 거라도 좋죠. 이 갭을 항상 금융권이 먹고 있던 거죠. 2013년도, 지금 2026년도 1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원금 보장하면서 여기 생각이 머물러 있죠. 바꾸셔야 된다라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투자하시겠습니까? 주가시겠습니까? 투자자요. 4명밖에 얘기를 안 해요. 변액보험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변액보험이 제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명밖에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더 꼬셨어요. 더 꼬실게요 제가. 자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자 내가 은행 통장에 10억이 있어서 야 됐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33년간 꺼냈으면 10억이 없어져요. 자 단순한 겁니다. 10억을 한 달에 500만 원씩 쓰잖아요. 33년 동안 쓰고 없어져요. 내 자신한테 못 줘요. 근데 내가 연간 5%씩 운영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450만 원 써도 10억이 없어지잖아요. 투자하시겠습니까? 저축겠습니까? 한 10% 잘못했어요. 제가 10%밖에 안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본주의는. 다음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이렇게 되게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이런 영업 방식을 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8년도에 보험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냥 이때는 제 성실함 갖고 일했어요. 제가 리얼에스테이트 출신인데 그냥 회사 명함 들고 회사 카탈로그 들고 강남에서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40군데를 돌방했어요. 40군데 돌방하면 제 명함을 안 버리는 데가 한 2군데 나옵니다.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비비다 보면 친해져요. 친해다 보면은 상품 하나 팔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2012년도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객님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갖고 온 게 최고야? 제가 그때 순간 멍해졌어요. 아 이제 비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엑셀 파일 같은데 몇 군데 회사를 막 넣어갖고 고객님 제가 이렇게 비교해 왔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게 아마 지금 보장 분석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던 짓거리를 하니까 한 달에 40건, 50건, 60건씩 팔면서 또 열심히 먹고 살았어요. 네, 2015년도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도 나도 보장 분석하고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디서 충격받았냐면 제가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흥국이랑 롯데랑 이렇게 했고 마음은 뭐 흥국, 뭐 롯데, 뭐 허열성 심해 이렇게 했는데 청약 처리를 한 거야 이 인간이. 갔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 했지. 그랬더니 농협 선보로 한 게 10,000원 정도 더 싸대. 제가 그래서 뭘 느꼈냐면 내가 10,000원짜리로 갔구나 이 새끼야.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평균으로 수입을 봤더니 한 10년 동안 연 3억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연봉이. 그러니까 3억을 벌려면 과거에 요만큼 노력했는데 레드오션이 되니까 막 그만큼 노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갔더니 제 무기는 토열성이랑 뇌르간이었는데 다 잘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업셀링으로밖에 못 갔어요. 뭔가를 하긴 잘 되는 걸 뭐 제가 악마는 아니잖아요.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업셀링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연봉 3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자. 그래서 재무설계라는 컨셉을 맡아서 제가 그냥 턴한 겁니다. 그래서 재무설계를 턴했더니 재무설계 하려면 어쨌거나 내가 돈을 벌려면 정식 펀드도 팔아봤어요. 증권사에 뭐 투자권유대행에 등록을 해서 한 100억씩 팔고 그랬는데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나요. 하지 마세요. 뭐 그거 공부하겠다는 사실 말리는 겁니다. 투자권유대행이 있다는 거 하지 마세요. 100억 모아도 얼마 안 나와요.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액보험 팔라고 했더니 인식이 너무 안 좋아. 왜 안 좋지? 봤더니 교육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원수사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투자박람회 같은 데를 가서 그냥 아예 모든 주식부터 하고 거시경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국내 주식형, 국내 채권형 투자할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때는 봤더니 미국이 시장이 좋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펀드를 바꿨더니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컨셉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은 변액종신에다가 추가나이패드 팔았어요. 변액종신에다가 추가나이패드 팔아도 2년이면 원금 넘어갔어요. 시장이 너무 좋아서. 이때 제일 돈을 많이 벌었는데 2020년 되니까 코로나가 빵 터져.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려요. 그리고 유튜브로 막 비트코인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장에 나가서 앞으로 뭐 제가 2016년, 17년도에 했던 테슬라가 이런 기업입니다. 애플이 이런 기업입니다.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섹시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금으로 톤했어요. 아, 더 이상 종신보험의 사업비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다. 고객들이 가입을 안 해주네. 연금으로 톤해서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26년은 우리가 어떤 거에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의 시장은 마이셀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미래전략금융서비스가 잘하고 있는 건데 처음 보시면 전 상품을 팔았죠. 세일즈를 했고 컨설팅을 했고 그 다음 재무설계 컨설팅을 했죠. 근데 이제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브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요. BTS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전략금융서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 근데 야, 미래전략금융서비스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 이런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이 태어나 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 사람을 기점으로 그 사람 돈을 벌겠죠. 제가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제가 저희 사업담 이제 멤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처음 영업 시작하면 가서 무릎 꿇든 뭐 싹싹 빌던 간에 고객을 많이 만들어. 그리고 고객이 한 30명, 40명, 50명 되면 연말에 장소 대관할 테니까 불러. 그리고 2027년 우리 미래전략금융스의 하우스뷰, 글로벌리 하우스뷰 내가 할 테니까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 몰고 와. 50명이 왔어요. 50명이 20명을 관심 있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 20명이 30만 원짜리 변액보험만 한번 가입하더라도 월납 600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게 많은 고객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을 보고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나의 직함을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제 메타인지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경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생각하실 때 저는 똑똑한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저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입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동네 친구들을 만나요. 지금은 안 만나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되게 힘든 동네였어요. 제가 과거에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제일 소중한 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시간. 신선한데? 자,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이요. 가끔 이랬어요. 우리 집 개래. 놀래서 너 부모님 돌아가셨니? 내가 그랬는데 아니 우리 집 개래. 일단 막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너 뭐가 제일 소중해? 내가 돈이야 이랬어요. 친구들이 뭐가 했냐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 있어 저한테. 어떻게 돈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바로 질문했어요. 너 부모님이랑 하루에 몇 시간 통화해? 물어봤어요. 나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나도 짜증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말 안 해요. 메타인지가 어떠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시간을 뭔가 쓰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돈이 제일 소중해요. 저를 김이삭 대표님이 15시간, 20시간 불려도 저는 지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소중한 걸 하는 거니까. 근데 관리자분들이 어떤 분들을 막 힘들게 굴리는데 얘가 막 반항을 해. 메타인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제일 소중해 그럴 때는 거야? 나요. 그 사람 괴롭히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기가 제일 소중하잖아.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성과를 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메타인지를 높여야 돼.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동네 친구들 안 어울려요. 자, 내가 제일 소중한 건 뭐야? 부모님. 부모님이랑 통화 안 해. 그리고 뉴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아파트 가격이 뭐 몇십억이야. 이게 나라야. 막 불평만 해. 그 생각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너무 좀 친구가 없어요. 공감 못 해요. 이 새끼 부모님이 제일 소중했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나라 보면서 나라 욕을 하고 갑자기 아파트 값 욕을 하고 근데 내가 제일 소중한 건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연락은 안 하고 있고 대화도 막 제가 돌아버리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친구 안 만나요 제가.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 되게 단순해요. 아, 내가 월락 500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뇌가 500을 하는 거에 맞췄어요. 월락 500을 안 하는 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5년, 7년 일하신 분들은 메타인지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달 월락 500 할래? 그럼 뭐라고 하냐면 싫어요? 하면 진짜 안 해요. 할게요. 그럼 해요. 왜냐면 그때부터 지가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죽어도 안 해요. 메타인지가 높은 인간들은. 그러니까 영업자로서 단순해져야 성공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내 메타인지를 맞추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하면 막 기분 따라 사람이 살아버려요.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어떤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참 잔인하면서도 저한테 교훈을 줬던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친구들 요거 자꾸 하게 되는데 저희 친구들은 만나면 세상 불평 얘기를 합니다. 야 구정 아파트가 100억이래 씨. 삼성전자 내가 못 샀는데 씨 올라왔어. 자본주의에서 기차는 뭘까요? 제가 아까 말한 AI가 될 수도 있고 강남의 아파트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빠른 것들이죠. 우리는 뭘까요? 이제 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저건 저렇게 올랐는데 금값이 100만 원인데 한돈에 우리 집에는 0.5돈밖에 없네.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짖죠. 짖는다고 금값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시간 지나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굉장히 급변하게 기차가 달리고 있어요. 그게 뭐가 될지는 그 흐름을 쫓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 기차를 타서 그 자본주의의 흐름을 타려고 해야 적어도 내 다음 세대, 내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뭐가 많이 올랐대 뭐가 많이 올랐대 이런 관점으로 계속 사시다 보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제 삶도 편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10년 넘게 하고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 집사람 되는 사람도 갑자기 이제 장인어른이 뇌출혈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모님이 갖고 있는 빚이 감당이 안 돼갖고 막 파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도 없었기 때문에 10년 넘게 제가 일을 해갖고 어머님한테 300만 원씩 돈을 보내드리고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한테 200만 원씩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메타인지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현실적이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한 달에 3번만 봤어도 결혼 안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보니까 뭐 어떤 인간인지 몰랐어요. 결혼하니까 완전히 사자가 돼가지고 자주 가야 돼.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자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살아갖고 만나지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뭐냐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지나보니까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뭘 가장 원하는지 전 저한테 솔직하고 굉장히 그 메타인지가 높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미래전략 금융서비스라는 큰 배에 다 같이 이렇게 타서 지금 출항을 하고 거대한 회사가 되기 전에 이런 같은 좋은 경험들을 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한 10년 뒤에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